50페이지 당류의 조리 특성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당류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감미죠. 그리고 이 감미료 단맛의 기준은 바로 수크로스, 설탕이고요. 강도는 프럭토스, 과당이 가장 단맛이 강하고 락토스가 가장 단맛이 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럭토스는 온도가 낮아지면 단맛이 훨씬 강해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용해도인데요. 이 당 같은 경우는 OH기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당은 친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프락토스가 가장 물에 잘 녹고 또 락토스 반대로 단맛이 가장 낮은 락토스는 용해도가 가장 낮아요. 그 말은 반대로 락토스는 결정화되기 쉽고 프락토스는 결정화되기 어렵다. 그죠? 프락토스 흡습성 때문에 결정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친수성 성질 때문에 잘 녹고 락토스가 용해도가 가장 낮다는 거. 세 번째는 51페이지에 결정화 특성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당류가 가지고 있는 이 결정성 때문에 캔디 같은 걸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가포화된 고농도의 당 용액을 바이오로 냉각해서 한마디로 핵을 형성한 후에 이 결정이 석출이 됩니다. 그 결정이 바로 캔디죠. 그러면 이제 일단 이 결정화 자체가 캔디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캔디를 만들 때 이제 무슨 당으로 만드느냐, 당의 종류 또는 또 용액이 처해 있는 온도 그리고 젓는 속도 이런 것들이 캔디가 결정화되는데 영향을 어느 정도 주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갈변인데요. 사실 이제 처음에 감미, 용해도 이런 것들 결정화, 갈변, 가수분해, 발효 이런 것들 나오는데요. 사실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조리 특성은 제 생각에는 갈변이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갈변을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당이 조리되면서 갈변하는 두 가지 반응이 첫 번째가 캐러멜하고 두 번째가 마이알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캐러멜하가 무엇이고 마이알 반응이 무엇인지 배웠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캐러멜하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당을 가열했을 때 이 자체 흑갈색의 카라멜이 형성되는 게 카라멜화 반응인데 여기서 말하는 고온은 최소 한 170도씨 이 정도 온도에서 당이 가열됐을 때 이 당의 색깔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식으로 형성된 당은 카라멜화된 당은 단맛이 좀 적고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리고 쓴맛이 날 수가 있어요. 너무 이제 고온에서 당이 가열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아까 말한 캔디에도 적용할 수 있고 우리 푸딩 보시면 이렇게 아랫부분에 설탕 갈색화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제품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카라멜화 반응이에요. 두 번째 마이알 반응 같은 경우는 당과 아미노산을 가열을 하거나 또는 일정 기간 저장을 했을 때 갈색 물질이 형성이 되는데 그 갈색 물질을 멜라노이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카라멜화는 흑갈색의 카라멜을 생성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흑갈색보다는 좀 약간 더 톤이 낮은 갈색 정도의 색을 나타내는 말라이딘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아미노 카보닐 반응 또는 멜라노이딘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갈변이 조금 중요하다는 거. 다섯 번째는 가수분해예요. 이제 사실 수크로스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당류잖아요. 설탕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산이나 또 효소, 이런 산이나 효소에 의해서 쉽게 분해가 돼요. 그리고 전하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됐을 때는 또 전하당을 생성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어떤 현상보다 가수분해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전화당 같은 경우는 설탕에 비해서 아시죠? 과당이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흡수성과 단맛 정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수분해하게 되면 저희가 더 달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흡습성인데, 이 당류가 사실은 흡습을 하냐 하지 않냐에 따라서 식품의 텍스처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당이든 이 포함되어 있는 프락토스의 함량이 높을 경우에는 흡습성이 켜서 이제 이 조리됐을 때 점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교재에는 흡습성에 대해서 이제 뭐를 예를 들어 놨냐면 그 꿀을 넣어서 만든 케이크 있죠. 케이크 같은 경우는 촉촉한 감이 높아져서 오히려 우리 먹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쿠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프락토스가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넣어서 만들었을 경우에는 흡습성 때문에 오히려 쿠키는 좀 바삭바삭한 느낌을 원하잖아요. 눅눅함을 부여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요즘에는 쿠키도 바삭바삭한 것도 있지만 약간 촉촉한 초코칩 쿠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판매하고자 하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성상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당류의 성질을 잘 이용해서 놓고자 하는 당을 넣어서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엔 역으로 당이 가진 성질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하나 제가 더 하자면 발효가 있어요. 발효. 그래서 이제 사실 당은요, 발효를 하게 되면 생성되는 것들이 이산화탄소, CO2 또는 알코올 또는 이런 산을 생성을 합니다. 발효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발효 당류를 가지고 발효해서 우리가 먹는 게 뭐 맥주, 그죠? 포도주 또는 뭐 김치, 또 식혜, 요구르트 등등 되도록이면 우리가 젖산 발효식품에 굉장히 당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로 조리 특성을 봤고요. 마지막으로 교재 52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조리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책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52페이지에 당류의 조리라 그래가지고 캔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생략하려고요. 읽어보시고 그 옆에 뭐 폰단트라든지 퍼지라든지 브리틀, 태피, 토피라는 실제로 우리가 먹어봤던 캔디인데 이름이 이제 원래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한번 그림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전분을 보도록 할게요. 53페이지입니다. 이제 사실 그 전분의 종류에 대해서 여기 이제 그림을 올려놨는데 이 전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녹색 식물이 강합성을 통해 가지고 만든 글루코스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까지 결합된 다당류가 바로 전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곡류나 두류, 서류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먹고 있는 쌀도 전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장에서는 전분의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전분의 호화, 그러니까 전분이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조리로 이어졌을 때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또 그런 호화나 노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챕터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전분의 종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전분의 종류에 보시면 전분은 구형, 타원형, 다면체 등 모양과 형태가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탄수화물하고는 달리 분리된 입자로 이렇게 각각 서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감자 전분과 쌀 비리 전분으로 크게 나누는데요. 이제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감자 전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입자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전분의 입자가 큰 것들은
평윤된다든지 점도가 상당히 크고요. 쉽게 호화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쌀이나 여기 보시면 길이 보시면 감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입자가 작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빠르게 노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전분의 크기가 큰 것들은 호화가 되기 쉽고 전분의 입자가 작은 것들은 반대로 노화되기 쉽다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좀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전분을 형성하고 있는 그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 3-2를 보시면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의 구조가 나와 있고요. 먼저 아밀로스가 무엇인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아밀로스는 글루코스가 알파 1사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아밀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알파 1사 결합으로 여기 그림 잠깐 보시면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여기 1사잖아요. 그래서 이 연결이 직선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1사 결합으로 쭉 직선상으로 긴 사슬 모양을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알파 글루코스는 한 6개나 8개 결합된 순간부터 그 지점에서 회전을 한 번씩 한대요. 그래서 나선 구조를 이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 이렇게 한 번씩 꼬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직선상의 긴 사슬 모양을 유지를 하지만 글루코스 6개 내지 8개 결합 분자마다 한 번씩 이제 꼬여주는 거죠. 회전을 한다는 건 회전을 함으로써 무슨 구조로 가진다? 나선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밀로스는 이 나선 구조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인데요. 이 나선 구조가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 구조 안에 보시면 안쪽과 바깥쪽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외부, 내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외부 같은 경우는 친수성이고요. 내부 같은 경우는 소수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나선 구조가 가지는 안쪽과 바깥쪽에 각각 다른 성질 때문에 우리가 그 뭐 있죠. 그 요오드 반응으로 아밀로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밀로펙틴 볼게요. 아밀로펙틴은 글루코스 이제 그 알파 1사 결합 및 알파 16 글루코시드 결합으로 결합됐는데 얘는 이제 분지상이에요. 아밀로스는 그냥 긴 사슬 모양이잖아요. 사실 나선 구조로 꼬여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걸 억지로 풀어내면 다시 어떻게 해요? 억지로 힘을 줘서 풀면 어때요? 일자가 될 수 있잖아요. 얘는 분지상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나무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는 이 나무 같은 모양이 안 나와 있는데 이 조리과학 책 다른 책들에 보면 또 이걸 또 약간 그 입체화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알파 1사 결합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어때요? 알파 16 결합을 하고 있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다가 이렇게 하나씩 연결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어딘가에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또 하나 붙어 있겠죠. 또 여기도 어딘가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렁주렁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나무가 나뭇잎 달리듯이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아밀로펙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결국엔 아까 나선 구조를 가져서 겉과 속이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저희 책에는 굉장히 좀 이 말이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설명을 좀 할게요. 이 나선 구조로 인해서 제가 아밀로스는 외부와 내부를 가집니다. 아밀로스는 구조상 이 나선 구조 때문에 그래서 이 외부는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친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는 소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소수성 때문에 그 요오드나 지방산 등이 사실은 여기에 포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오드와 칼륨 용액하고 얘를 반응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 소수성 때문에 그 청색이 나와요. 청색 반응.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요오드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청색이 나온 요오드를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이 색깔이 변하면 우리는 아밀로스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밀로스가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고 또 점도를 그 정도를 이 청색이 나타남으로써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오드 반응 또는 정색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식품화학 시간에 예전에 배운 건데 저도 이제 이렇게 전분 가르치다 보면 또 생각이 났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그랬었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제가 다시 좀 쓸게요. 요오드 반응을 하면 이게 무슨 색깔이라고요? 청색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우리가 전분의 아밀로스를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할 때 결국에는 이 아밀로스가 가지고 있는 나선의 구조의 이 내부의 소수성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이 아밀로펙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밀로펙틴은 나선 구조가 아니고 분지상, 아까 그랬죠. 제가 이렇게 줄기에 나뭇잎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구조가 완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밀로펙틴은 아무래도 나선 구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색 반응, 요오드 반응을 했을 때 얘도 무슨 색을 나타내냐면 적자색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무슨 색깔? 약간 붉은색을 나타내요. 얘는 청색에서 보라색 반응이 나오고 얘는 적자색이 나와요. 왜? 나선 구조가 없기 때문에. 나선 구조가 없다는 건 외부와 내부로 이루어진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긴 6, 8개 이렇게 분자마다 한 번씩 꼬임이 있었다면 이 알파 16 글루코시드 결합 같은 경우는 한 15개에서 30개 사이에 이 얘기 하나씩 붙는 거예요. 알파 14 결합이 쭉 있으면 알파 16g은 15개에서 30개 사이에 하나씩 붙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여기서 구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은 구조적 차이 때문에 요오드 반응을 했을 때 이렇게 색이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전분의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의 함량은 2대 8 정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찹쌀이나 찰옥수수, 차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쫀득쫀득하잖아요. 뭔가를 만들었을 때 얘네들은 이 아밀로스를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아요. 거의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의 아밀로펙틴. 근데 이제 기본적인 전분은 아밀로스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찹쌀이나 이런 거는 특별히 따로 언급한 게 아밀로스를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언급이 된 겁니다. 이거는 그림 3-2는 참고하세요. 교재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분을 우리가 가수분해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볼게요. 전분 자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뭐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수분해 물 넣어가지고 뭐 밥을 한다든지 뭐 끓인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5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는 크게 3가지예요. 알파 아밀라제, 베타 아밀라제, 여기 글루코아밀라이제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가지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보시면 되는 거죠. 알파 아밀라제는 전분의 알파 14 결합을 무작위로 가수분해해요. 무작위로 막 잘라줍니다. 그런데 이제 잘라주다가 못 자르고 남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자른다고 잘랐는데 뭐 힘이 못 닿아서 남아버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알파 아밀라제 한계 덱스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텍스트린, 덱스트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알파 아밀라제는 이것을 가수분해함으로써 잘라줌으로써 전분이 가지고 있는 점도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액화를 일으키는 효소예요. 그러니까 액체로 점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끈끈한 게 아니고 이렇게 물러지게 만드는 효소고요. 베타 아밀라제 같은 경우는 전분의 알파 14 결합을 말토스 단위부터 이제 말단부터 가수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가수분해 하다 보니까 못하고 남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걔는 베타 아밀라제 한계 덱스트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때 말토스 단위부터 잘라주니까 말토스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생성된 이 말토스가 상당히 좀 독특한 단맛을 낸대요. 그래서 이 말토스로부터 나오는 단맛을 바로 뭐라 한다? 당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글루코아밀라제 같은 경우는 전분의 알파 14 결합과 알파 16 결합을 분해해요. 알파 14 결합으로 이루어진 아밀라제 같은 경우는 앞에 보시면
알파 아밀라제, 베타 아밀라제가 아밀로스는 막 그냥 분해하기 쉬워요. 왜? 걔는 알파 1사결합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밀로펙틴 같은 경우는 알파 16 결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가수 분해했을 때 걔도 결합을 잘라주는 효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글루코 아밀라제예요. 그래서 글루코 아밀라제는 이 두 가지의 결합을 분해 다 해줄 수 있는 효소예요. 근데 이제 얘도 보면 알파 1사 결합으로 구성된 아밀로스는 모두 분해를 해요. 그런데 이 아밀로펙틴 같은 경우는 거의 80에서 90% 정도 분해를 하고 약간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거에서 보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분이 가지고 있는 아밀로스, 그러니까 즉 알파 1사 결합은 어떻다? 가수 분해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분해가 잘 되는 것들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효소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밀로펙틴은 한 10% 정도는 분해 못하고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이게 한 개 덱스트린의 구조인데 아까 보셨죠? 이 전분을 분해하려고 했을 때 알파 아밀라제와 베타 아밀라제를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분해가 됐는데 다 분해 안 되고 이렇게 아직까지 이소말토스라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끊어주지 못한 거를 알파 한 개 덱스트린, 얘는 베타 한 개 덱스트린 이렇게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분을 가수분해했을 때의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수분해하는 효소는 세 가지예요. 알파 아밀라제, 베타 아밀라제, 글루코 아밀라제 이렇게 세 가지 아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전분의 조리 특성을 보도록 할게요. 전분의 조리 특성은 가장 대표적인 게 호화죠, 호화. 이건 아마 여러분 이제 그 학부 때 배우셨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고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분의 호화라 하면 일단 물과 함께 전분을 가열을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을 저희가 전분의 호화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 전분의 호화를 다른 말로 알파화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 알파화가 우리가 호화가 됐다. 이 말은 알파화가 됐다. 즉 이 알파화가 되는 과정에는 수화가 또 필요하고요. 수화. 그 다음에 팽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콜로이드. 콜로이드 상태까지 이게 결합이 돼야만이 알파화 됐다. 즉 호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결국에 우리는 전분의 호화에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알아보고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분의 호화 단계를 볼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이제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전분에 물을 첨가해서 비결정 부분에 물을 흡수해서 팽윤하는 단계. 이 단계는 바로 뭐다? 1. 수화예요. 수화. 예. 물이 들어가서 팽윤화 단계로 이끌어내는 거죠. 두 번째, 이게 팽윤이에요. 팽윤된 전분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왔죠. 팽윤된 전분에 이제 열을 가해요. 예를 들어 가스에 올려져 있다. 먼저 쌀을 씻었다고 생각하면 쌀을 한 3번, 4번 헹궈내는 순간 이제 물을 흡수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팽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팽윤된 전분에 무엇을 해요? 열을 가하죠. 그러면 이제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그 결정 부분까지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여기 보시면 전분에 물을 첨가했을 때 비결정 부분이 물을 흡수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전분은 아까 알파 1사 결합, 알파 16 글리코시드 결합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비결정 부분은 어디냐면 알파 16 글리코시드 결합을 말하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물이 흡수가 되면서 팽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팽윤된 전분에 다시 열을 가했어요. 그러면 이제 결정 부분까지 물이 침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소 결합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소 결합 파괴가 되면 어때요? 그 결정까지 침투를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이 뭐가 되는 거죠? 비결정형으로 다시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잘 보세요. 전분에 물을 첨가하면 제일 처음에 1단계로 비결정 부분에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길 뚫고 결정 부분까지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결정 부분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비결정형으로 변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변화가 되면 세 번째 무슨 단계가 오죠? 여기 콜로이드 상태로 옵니다. 반투명의 콜로이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됐다면 뭐가 됐다고 할 수 있죠? 바로 호화가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호화가 된 전분은 점도라든지 투명도가 증가해요. 그건 뭐예요? 쌀로, 딱딱한 쌀로 물 넣고 밥을 했더니 뭐가 돼요? 밥이 되었어요. 그럼 밥이 됐을 때는 점도도 끈적끈적해지고 투명도, 쌀알 색깔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다른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화된 전분 같은 경우는 일부 아밀로스가 용출이 돼가지고 그 일부 용출된 아밀로스 때문에 바로 이 점도와 투명도가 증가해요. 아밀로스가 뭐가 된 거예요? 물에 의해서 가수 분해됐기 때문에. 그래서 점도와 투명도가 증가하게 되면 마지막 우리한테는 어때요? 이 입에 들어갔을 때, 먹었을 때 소화 효소에 의해서 쉽게 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딱한 전분을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하기 쉽게끔 만들어내는 그 단계를 호화라고 하고요. 호화에는 반드시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수화, 팽윤, 콜로이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 이걸 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가 호화를 하는 데 있어서 걔네들이 그러니까 호화를 도와주는 것들이 있고요. 호화를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왕이면 우리가 호화를 빨리 해야 되는 것들은 호화에 필요한 호화를 도와주는 것들을 좀 알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